예, 이번 시간에는 2018년 4월 28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제1과목의 소방안전관리론 및 화재역학. 그래서 문제 1번에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어떤 것이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요, 생물체 성장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신진대사 등에 영향을 주는 요 채소량으로서 인체에 미치는 요 독성의 최소 농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이 설계 농도가 높은 소화약제는 사람이 상주하지 않거나 아니면 30초 이내에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여러분이 요 LOAL 그 다음에 NOAEL이 있죠. 그래서 요 LOAEL이라는 것은 요거는 최소 유해 농도, 그 다음에 요 NOAEL이라는 것은 최대 무해 농도죠. 요 중간, 요게 바로 임계 영역, 우리 38선에 있는 요 DMZ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농도를, 독성 시험할 때 이 농도를 감소시킬 때 악 영향을 감지하는 최소 농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NOAL이라는 것은 독성 시험을 할 때 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킬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가 되죠. 또는 심장 독성 시험 할 경우에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 농도를 우리가 LOAL, 그 다음에 심장 독성 시험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대 농도를 NOAEL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독성의 최소 농도를 갖다가 의미하기 때문에 요 LOAEL이 요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에도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용어가 바로 ODP죠. 그래서 이 ODP의 O는 오존 디플리션 포텐셜 해가지고 오존 파괴 지수예요. 그래서 오존 파괴 지수 ODP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이 파괴하는 요 오존 양을 기준 물질 CFC11이죠. 요 CFC11이라는 것은 화학식으로 CFCl3예요. 3염화 불소 카본, 즉 다시 말해서 3염화 플로르 카본이라는 물질이 바로 기준 물질이 되는 거죠. 요놈 1kg이 파괴하는 오존 양으로 나누어준 것이 바로 ODP. 그 다음에 GWP, 글로벌 워밍 포텐셜 해가지고 이건 지구 온난화 지수죠.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지수는 어떤 물질 1kg이 기여하는 지구의 온난화 정도를 기준 물질인 요 CO2 1kg이 기여하는 지구 온난화 정도로 나눠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ALT, Atmospheric Lifetime 해가지고 요거 대기 잔존 연수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어떤 물질이 지구상에 방사가 돼서 분해가 되지 않고 존재하는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ALT, 대기 잔존 연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LOAEL,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킬 때 아무런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 즉, 농도를 갖다가 증가시킬 때 아무런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최대 무해 농도예요. 요게 바로 NOAEL. 그 다음에 요 LOAEL이라는 것은 이 농도를 갖다가 감소시킬 때 악영향을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LOAL. 그 다음에 ALC라는 것이 있죠. 근사치 농도. 요거는
15분간 노출시켰을 경우에 그 반수 50%가 사망하는 농도를 갖다가 우리가 ALC라고 한다는 거. 다음 문제 2번 넘어가죠. 자, 문제 2번은 이 폭발의 그 종류 중에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폭발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누죠. 물리적 폭발하고 그 다음에 요 화학적 폭발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물리적 폭발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응상폭발이라고 하고, 이 화학적 폭발은 기상폭발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물리적 폭발의 그 대부분의 그 종류가 바로 증기폭발이에요. 수증기폭발이라든가 아니면 과열 액체요 증기폭발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전선폭발이 있죠. 그래서 이 전선에 대전류가 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 열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줄 열효과에 의해서 이 고온 고압의 금속 가스가 발생이 돼서 팽창 충격파가 발생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전선 폭발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적 폭발, 이놈은 바로 우리가 기상 폭발이라고 하는데, 크게 이제 그 분해 폭발이 있고 중합 폭발이 있고 분해 중합 폭발, 그 다음에 요 분진 폭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분해 폭발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아세틸렌하고 디아조화합물이죠. 요 아세틸렌, 디아조화합물. 그다음에 요 중합 폭발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시아나수소, 사류연물이죠. 그다음에 염화비닐, PVC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초산비닐. 그다음에 분해 폭발도 하고 중합 폭발 동시에 하는 거, 요건 산화에틸렌. 그다음에 요 분진 폭발, 석탄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분진, 즉 금속 가루죠.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농수산물 가루 있죠. 이런 물질은 바로 분진 폭발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말해서 요 물리적 폭발은, 요거는 분자 구조에 변화가 없이 발생하는 압력 폭발이고요. 이 화학적 폭발은 요 분자 구조가 변화가 있는 폭발이죠. 그래서 지금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분해 폭발, 요 아세틸렌 맞죠? 그다음에 요 증기 폭발, 요 물리적 폭발인데, 염화비닐, 이 염화비닐은 뭐예요? 중합 폭발이죠. 염화비닐.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3번에 요 분진 폭발, 석탄가루 맞고, 4번에 요 중합 폭발, 시아나수소라든가 염화비닐, 초산비닐, 요게 바로 중합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3번 넘어가죠. 자, 문제 3번은 요 연소 현상에서 요 역화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소 현상에서 역화라든가 리프팅, 그다음에 그 블로우 오프,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 대부분 요 가스를 갖다 연소시키는 버너에서 많이 발생이 되죠. 자, 이게 버너라고 하면 여기에서 분출 가스가 나오죠. 즉 다시 말해서 분출 속도, 가스의 요 분출 속도하고 연소 속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가스의 그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크면은 요 기체의 그 화염이 이 정도 떨어져서 여기서 연소가 되는 거죠. 요런 걸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큰 거, 요걸 바로 우리가 그 리프팅이라고 하죠. 근데 요 리프팅이 여기서 연소하다가 이쪽에서 와서 완전히 꺼져버리는 거, 즉 불꽃이 이 버너에서부터 떨어져서 불꽃이 꺼지는 거, 요걸 우리가 블로우 오프. 그 다음에 요 가스의 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작을 경우에는 불꽃이 버너 요 안에서 내부에서 연소가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리프팅, 백파이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이 역화, 백파이어가 우리말로 하면 역화죠. 자, 역화의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그럼 이 백파이어가 왜 생기느냐? 가스의 요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작을 경우에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버너의 분출구가 너무 커져가지고 당연히 분출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 내부에서 연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혼합가스의 양이, 기체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요 백파이어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분출가스, 혼합가스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혼합가스의 압력이 높으면 당연히 분출 속도가 커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뭐가 생겨요? 이건 리프팅이죠. 그래서 1번이 바로 역화가 아닌 거죠. 다음 2번에 분출 혼합가스의 양이 매우 적을 때, 이럴 때 바로 역화 현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연소 속도보다 분출 속도가 느릴 때, 즉 작을 때 역화 현상 발생. 노즐의 부식 등으로 분출구가 커질 때는 바로 요 분출 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역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블로우 오프, 선화 상태, 즉 리프팅 상태에서 요 분출 속도가 너무 크면은 이 불꽃이 꺼지는 거, 요걸 우리가 블로우 오프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리프팅 현상은 분출 속도가 너무 커서 이 버너의 노즐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연소되는 거, 요걸 우리가 리프팅, 선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 역화 현상이라는 것은 가스의 분출 속도가 연소 속도보다 작을 경우에는 버너 내부에서 연소가 되는 거, 요걸 우리가 역화 현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자, 이 4번은 전기화재의 그 원인하고 주된 방지 대책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예요. 자, 낙뢰, 필해 설비, 맞는 얘기죠? 정전기 방지하려면 방진 설비가 아니고 뭐예요? 정전기 방지 대책은 접지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대 습도를 70% 이상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공기를 갖다가 이온화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스파크, 방폭 설비 사용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전류, 적정 용량의 배선 및 차단기를 갖다 설치하면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4번 가죠. 5번 가죠. 자, 5번은 다음에서 제시된 가연성 기체 폭발 한계 범위에서 위험도가 낮은 것부터 찾아내라는 거죠. 낮은 것부터 높은 것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위험도는 우리가 해저드에서 H자를 많이 약자로 쓰는데요. 이 위험도는 연소 상한과 연소 하한의 차이를 뭘로 나눠준 거냐? 바로 연소 하한으로 나눠준 것이 바로 위험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물질의 요 연소 농도, 연소 상하한 값을 알아야 돼요. 다행히도 이 문제는 그 물질의 연소 상한값하고 연소 하한값을 주어져 있죠. 그래서 수소가 4에서 75%, 아세틸렌이 2.5에서 81%, 그 다음에 에테르가 1.9에서 48%, 프로판이 2.1에서 9.5%죠.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놓는 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요 연소 상한 값을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수소의 오염도니까 연소 상한과 하한의 차이 75에서 4를 빼주면 되겠죠. 요놈을 연소 하한 값인 4로 나눠주면 17.75가 되죠. 그 다음에 요 아세틸렌 C2H2죠. 요놈이 연소 범위가 가장 넓어요. 우리 기체 중에서. 수소가 이제 두 번째죠. 4에서 75%니까. 그래서 아세틸렌의 오염도는 연소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연소 하한 2.5로 나누면 31.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테리의 오염도 상한 48, 하한 1.9. 이놈을 하한으로 나눠주면 24.26. 프로판, 이놈은 연소 상한이 9.5, 하한이 2.1이죠. 이 차이를 하한값 2.1로 나눠주면 3.52가 되죠. 여기서 보시면 오염도가 가장 큰 것은 요 31.4, 바로 요 아세틸렌이 오염도가 가장 큰 거죠. 그래서 그 오염도가 가장 큰 거, 니은이 뒤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1번 아니면 3번이 되겠죠.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뭐예요? 바로 프로판이죠. 프로판이 리을이죠. 그러니까 이 3번이 바로 옳게 나열된 그 답이 되는 거죠. 다음 6번 넘어가죠. 자, 6번은 화재 소화 방법 중에서 요 자유 라디칼 했는데 프리 레디칼이라고도 하죠. 자, 이 프리 레디칼이라는 것은 그 짝을 짓지 못한 홑 원소를 갖다가 우리가 프리 레디칼이라고 하는데 요놈은 반응성이 대단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할 때 요 프리 레디칼을 갖다가 제거시키면 바로 연소가 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소화 방법이 어떤 거냐? 바로 요게 화학적 소화죠. 그래서 이 화학적 소화는 산화 반응을 갖다 억제시킨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억제 소화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화학적 소화는 주로 요 하로겐 화합물하고 청정 소화약제죠. 그래서 요 자유 레디칼하고 생성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요 억제 소화인 요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넘어가죠. 자, 요 7번은 우리 소방설비 기사에서도 자주 나오는 화재 그 분류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는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 그다음에 D급 화재. 최근에 우리 새로 생긴 것이 무슨 화재예요? 요 K급 화재죠. 그래서 A급 화재는 우리가 일반 화재,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그다음에 K급은 요건 우리가 주방 화재라고 그래요. 주방 화재. 그래서 일반 화재 색 표시는 백색으로 표기하고 유류 화재는 황색으로 표기, 전기 화재는 청색으로 표기, 금속 화재하고 요 주방 화재는 색 표시가 없죠, 현재. 그래서 여기서 바르게 나열한 거죠. 저 A급 화재, 요거는 일반 화재로서 적색이 아닌 요게 백색 화재죠. 자, B급은 유류 화재인데 요거 백색이 아니고 황색이죠. C급 전기 화재는 맞고 청색 요 3번이 바로 맞는 거죠. D급은 금속 화재인데 요 색 표시는 없어요.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다음 8번 넘어가죠. 자, 8번은 우리 건축물의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구획 방법, 다시 말해서 방화 구획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 그 소방시설 점검, 종합정밀 점검할 때 보면 방화구획을 참 잘 봐야 돼요. 셔터라든가 층간구획, 면적구획, 용도별 구획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층별구획, 그 다음에 면적별 구획이 있죠.
그다음에 용도별. 그래서 이 층별 구획은요, 3층 이상의 층, 그 다음에 지하층. 어떻게 구획해요? 층마다 구획하는 거죠. 자, 면적별 구획은요, 10층 이하는 1000제곱, 바닥 면적 1000제곱 이내마다 구획을 하는데, 스프링클러 설비 등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요거의 3배, 3000제곱미터 이내로 구획하는 거죠. 그러면 11층 이상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하는데,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600제곱미터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할 수 있고,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면 15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용도별,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해야 되는 대상하고 기타 부분하고 용도별로 구획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방화구획이에요. 자, 1번에 일정한 면적마다 방화구획을 함으로써, 일정한 면적마다 방화구획, 이게 무슨 구획이에요? 바로 면적별 구획하는 거죠. 또 2번, 외벽의 개구부는 내화 구조의 차양이나 발코니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즉, 발코니가 있어야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연소 확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이 되네요. 고온의 화기가 상부로 올라가도록이 아니고 올라가지 않도록, 건축물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부분은 다른 층으로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획. 이게 무슨 구획이에요? 바로 층별 구획하는 거죠. 4번에 화재 위험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이 복합 건축물은 다른 공간하고 구획해서 화재 시 피해를 줄인다. 즉 용도별이죠. 용도가 지금 복합 건축물하고 그 이해 부분하고 방화구획이 간다는 거. 이게 바로 용도별 구획이에요. 다음 9번으로 넘어가죠. 자, 9번 우리 건축 법령상 이 요양병원, 노유자 의료시설의 요양병원. 자, 요양병원의 요 피난층 외층에 설치해야 되는 이 시설에 대한 피난시설이죠. 피난시설에 대한 해당되지 않는 것 찾는 거예요.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설치하는 거 맞죠? 이건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그 다음에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였는데, 이 요양병원에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하향식 피난구는 스스로 본인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2번이 바로 틀린 거죠. 구름다리 형태의 그 구조물, 피난교 같은 거를 갖다 설치하는 거죠. 거실에 직접 접속해서 바깥 공기에 개방된 피난용 발코니 같은 거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2번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다음 10번 가죠. 자, 폭갱에 대한 그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자, 이 폭갱하고 폭연을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폭갱은 우리가 디토네이션, 폭연은 우리가 디플러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폭갱이라는 것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거죠. 그래서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현상을 우리가 디토네이션. 그래서 이 디플러그레이션, 폭연이라는 것은 연소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느린 현상을 우리가 디플러그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파 속도를 보면은요,
폭연은 대략 음속 이하예요. 그 다음에 이 폭갱은 음속 이상이 되는 거죠. 음속보다 빠른 거죠. 전파에 필요한 에너지는 폭연은 전도, 대류, 복사, 우리 열 전달의 세 가지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폭갱은 충격 에너지예요. 즉 이건 연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죠. 자, 화염의 전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거 맞죠? 자, 온도 상승은 충격파의 압력에 비례가 되는 거 맞고요. 화염 전파의 연속성을 갖는데, 근데 연속성을 갖지 않죠. 화염의 그 전파의 연속성을 갖는 것은 폭연이에요. 그래서 3번이 바로 옳지 않은 답. 그 다음에 요 폭갱은 폭갱파를 형성해서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피해가 대단히 크죠. 다음 11번 넘어가죠. 자, 11번은 요 내화 건축물의 화재 특성. 여러분 기사 시험 볼 때 자주 나왔던 거예요. 우리 그 목조 건축물은 빨리 온도가 올라갔다가 빨리 식어버리죠. 이게 바로 목조 건축물의 화재 온도 곡선이죠. 그런데 내화 구조 건축물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죠. 요거는 우리가 내화 구조 건축물의 그 온도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내화 건축물 화재 특성으로 옳지 않은 거였는데, 요 내화 구조 건축물은 저온 장기형,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오래 타죠. 목조 건축물은 온도가 빨리 높은 온도로 올라가고 빨리 타서 식어버리는 고온 단기형이죠. 자, 내화 건축물이에요. 이거는 저온 장기형. 자, 공기 유입이 불충분해서 발염 연소가 억제된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보다 축적되는 것이 많죠. 그다음에 저온 장기형 특성 나타내죠. 그다음에 목조 건축물에 비해서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좀 높은 편이죠. 초기에 연소 속도가 빠르다 했는데 연소 속도가 느리다예요. 초기에 연소 속도가 빠른 것은 목조 건물이죠. 그래서 이 4번이 바로 틀린 거죠. 자, 해설 쪽에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거. 목조 건축물 고온 단기형, 내화 구조 건축물은 저온 장기형. 목조 건축물은 발염 연소, 다시 말해 불꽃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내화 건축물은 이 발염 연소가 대체적으로 억제가 되죠. 목조 건축물은 초기에 연소 속도가 빠르고, 내화 구조 건축물은 초기에 연소 속도가 목조 건축물에 비해서 느리죠. 최고 온도는 목조 건축물이 1300도, 내화 구조는 대략 한 1000도 정도 올라간다고 그래요. 다음 12번 넘어가죠. 자, 12번은 우리 피난 및 방화 구조 기준에 관한 규칙, 우리 피방이라고 하죠. 줄여서 우리가. 피난 및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요 피방에 관한 규칙인데요. 요 출입구에 설치하는 요 회전문에 대한 설치 기준인데, 옳지 않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건축관계 법령을 다 여러분이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만 여러분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회전문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몇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냐면 1.5가 아니고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둬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해야 되죠. 즉, 오른쪽으로 가려면 계속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되지,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회전 속도 분당 8회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자동 회전문은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구조가 돼야 되죠. 자, 여러분이 피방
규칙에 보면은 회전문의 그 설치 기준 보면은 예,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m 이상의 거리 유지. 그다음에 회전문하고 문틀 사이는 5cm 이상. 그다음에 회전문하고 요 바닥 사이는 3cm 이하. 요 여러분이 수치 개념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회전문 날개 끝 부분까지의 길이 140cm 이상. 그 다음에 회전수 분당 8회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 위험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지되는 구조로 해야 되는 거. 이런 정도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